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7년 28회 시험이 막 끝났고 이제 2018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하고 첫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교재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교재 제일 앞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했고 밑에 내려오면 2차 과목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중개사법에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2017년도 28회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여러분들은 2018년 29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만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보시다시피 2차 과목의 첫 과목으로 정리되어 있고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우리 과목을 소개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자 과목이다 또는 이 과목의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목요일 출발하는 공인중개사법은 꼭 고득점을 하셔서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태줌으로써 효자 과목으로 가져가야 될 과목입니다. 첫 번째 이 과목의 특징이 이제 효자 과목이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이 과목은 실질적인 과목입니다. 실질적 과목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고 또 공부하고 계시는 민법, 개론, 공시법, 세법 여러 과목이 다 필요하겠지만 이 과목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적용하는 과목이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중개사법을 모르고는 고객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거 궁금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과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과목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과목이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효자 과목으로서 어려운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야 되는 과목, 그래서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니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과목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제 수험 생활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제목부터 잠깐 보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로는 16페이지가 나타나는데 페이지가 안 보이는 뒷장으로 한 장 넘기시면 14페이지 되겠죠. 14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는 안 보이지만 14페이지에 우리 법령의 체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위원회 등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했으면 오른쪽에 결격사유로서 등록이라는 말이 보이고 거기 등록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이렇게 등록을 하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여러분이 드디어 개업을 하고 이제 사장님이 되겠죠. 사무실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말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약속이니까 개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공인중개사 공 동그라미, 중개사 할 때 사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개공사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개공사가 되었습니다. 되면 오른쪽에 중개계약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 밑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게 있고 이 중개계약이 들어와야 이제 중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중개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중개의 완성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중개를 하죠. 자, 그때 중개가 완성될 때는 하단에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 또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예치제도, 금지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소단원이 보이는데 그 제목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 내용을 정리하겠죠.
예를 들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는데 뭐를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할 겁니다. 오른쪽에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라는 게 예전에는 중개 수수료라 불렀고 지금은 중개 보수해서 두 가지 보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중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던 자가 위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벌칙이 따라옵니다. 행정처분, 행정형벌,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전부 시험 문제라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가 출제됩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 회사 하단에 거래정보망, 협회, 포상금,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고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한번 쭉 보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법을 공부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법을 공부하실 때는 법의 적용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헌법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헌법은 바로 밑에 있지만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헌법이 바뀌는 것을 개헌한다. 그러죠? 어떤 법을 개헌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덜썩덜썩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대통령제가 5년제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 30년 운영해 보니까 대통령이 5년만 하고 물러가고 하니까 책임 있는 행정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을 내년 4월 달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 하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해서 2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개헌을 한다면 온 나라가 덜썩거립니다. 뭐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헌법이 조만간에 개정될 겁니다.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명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명령 다음에는 조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각 시도의회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랑구의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법률 쪽에서는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시험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순서로 법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 정도 감각은 한번 살려보시고 하단에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별표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의 구성이니까 요거는 중요하잖아. 그죠? 별표 탁 찍어 놓으시고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이 지금 지나가는 내용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령 이렇게 부르죠. 민법은 민법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령이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민법은 법만 공부한다면 법령이 붙으면 명령까지도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업 중에서 세법 이러지 세법령 그러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법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적을 때는 편안하게 공인중개사법이라 했지만 지금 보다시피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때 이 말도 길어서 앞으로 수업할 때 법령 시간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과목은 법과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니까 첫 번째 법률이 있다 이렇게 하단에 표시해 줬죠. 법률 앞에 번호 다시기 바랍니다. 1. 법률이 있고 2. 번호 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그럽니다. 3번 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우리 이 1, 2, 3 세 가지가 이 법의 구성이고 앞으로 시험 범위가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이 같은 말이죠. 그죠?
지금 이제 최근에 수업이 29회까지 왔습니다. 29회까지 시험 치는 과정에서 시험 형태가 많이 바뀌겠죠. 예전에 1회, 2회, 3회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면 세월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있느냐, 시행 규칙에 있느냐 이런 지문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이제 출제 경향도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런 내용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면 그건 OX만 찾아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있느냐 시행 규칙에 있느냐까지도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가볍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개수수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궁금하지 않습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다. 그럼 수수료를 매도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수인에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이 중개보수는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다? 시행규칙에서 나타납니다.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묻는다고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X 할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참고로 이 중개보수는 왜 법으로 안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했는가 하면 중개보수라는 것은 자주 바뀌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파트나 땅만 거래하다가 최근에 사람들이 오피스텔 이런 걸 거래합니다. 자,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을 많이 거래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일단 오피스텔 하면 대충 느낌은 있죠.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중간이다? 대단히 생각 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업무용 사무실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살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간이라는 표현이 아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데 오피스텔을 거래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택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업무용으로 받으니까 이게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거 받고 싶겠죠. 주는 사람은 작은 거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라 라고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법을 한번 고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여러분 국회 아시죠? 여당, 야당 막 있죠? 만약에 여당에서 뭐 어떻게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이런 거 보셨죠? 정치적인 내용도 굉장히 예민한데 중개보수를 국회에서 바꾸기로 한다. 어느 세월에 바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주 바뀌거나 현실적으로 자주 손대야 될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으로 바꾸면 그냥 바꿔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다는 내용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도우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법과 명령을 포함해서 법령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큰 느낌을 하나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해 가겠구나 라는 것을 의식을 해 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16페이지 드디어 이제 우리 법의 첫 번째 조문이 출발을 합니다. 자, 상단에 보니까 총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총칙이 뭐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아닌데 민법을 혹시 수업을 들으셨다면 민법에서 총칙이라는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뭐 요건 뭐 이런 말들이 막 들어오면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총칙편은 어렵습니다. 문제도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법을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첫 시간 듣고는 어질어질합니다.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은 방대한 민법을 최소한 2달은 들어야 이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총칙편이 비교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총칙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다시 또 효자 과목이고 실질적인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칙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지만 우리는 쉽다고요. 왜? 실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칙편에서 큰 제목 바로 밑에 보면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총칙편이 가볍게 공부만 하면 문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총칙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의 총칙은 편안합니다. 그 편안한 과정에 첫 번째 조문이 나왔습니다. 1번 내려오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돌았을까? 자, 제정 목적 옆에다가 법 제1조라고 되어 있죠, 그죠? 1조에 줄 하나 딱 끊고, 드디어 이제 이 법의 첫 조문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고 있는데, 기념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입니다. 거기 국민 경제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업하면서 동그라미 하세요 하는 뜻은 이 페이지를 탁 넘겼을 때 그 동그라미에 관련되는 내용이 빠지면 틀린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고 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가끔 가다가 별표 하세요 이럴 겁니다. 별표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별표는 무조건 익혀라 그런 뜻으로서 이제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하세요 그럴 건데 거기서는 국민 경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시켰는데, 자, 제1조 이제 우리 과목의 제1조를 출발했는데 제1조는 제목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올리게 되면 2번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하겠죠. 그러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 제1조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 또 한번 적었는데 참고로 이 단순한 내용이 지금까지 28번을 시험 치는데 몇 번쯤 나왔을까요? 뭐 몇 번 나왔나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감을 한번 잡아보는데 어쨌든 이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잖아, 그죠? 근데 내용을 1조 내용을 적었는데 저게 지금까지 시험에서 대략 몇 번쯤 나왔을까요? 10번. 그건 막연히 대답하는데 1조 몇 번쯤 나왔을까요? 반 정도. 그러면 28번 쳤으니까 14번 정도. 그렇습니까? 몇 번쯤 나왔을까요? 4번. 매번. 그 매번이면 거의 한 28번 정도. 그 비교적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보통 1조 이런 내용이 몇 번쯤 나왔을까요? 하면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한 서너 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까지 12번이 나옵니다. 자, 12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출제가 되고 이제 시행지에서 28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9회 수험생들인데 1회부터 28회까지 28번을 치는데 이 내용이 12번이 출제되었다. 지금 이랬잖아, 그죠? 자, 그럼 12번이 출제되었다는 말은 조금 과장하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해야 그래도 12번 정도 나올 거잖아, 그죠?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28회 시험이 막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번 시험을 들고 있으니까. 27회 출제 안 됐습니다. 26회도 출제가 안 됐고 25회도 출제가 안 됐는데 최근 3, 4년간 규정을 딱 보면 25회 때는 왜 안 나왔는가 하면 그때 1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의 내용하고 달랐으니까 25회 때는 바뀐 해에 문제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안 냈어. 그러면 우리는 26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 27회도 안 나왔고 그 다음 28회 막 지나간 시험에서도 출제가 거의 되어야 된다. 바뀌고 아직까지 안 물었으니까. 그런데 역시 출제가 안 됐으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29회 수험생이니까 올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단은 모른다. 그죠? 일단은 뭐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나올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회 때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게 시험에서 묻지는 않겠지만 그냥 1조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하고 여러분은 요거 원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조 잘 해야 됩니다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약 한 25회, 4회까지 12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데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수험을 어떻게 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틀린 거 찾아라에 이렇게 답을 낸다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금 그랬죠. 그런데 슬쩍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하면 틀리는데 웬만큼 눈 밝은 사람 못 찾아냅니다. 그냥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거나 중개 업무 하나 더 들어오는 거 찾아내기가 안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뜻은 뭐죠? 목적 세 가지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얼마나 고상한 말입니까?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것들을 찾아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12번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부동산에 관한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하면 또 X죠.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수요 공급의 조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듣습니다. 특히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밖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미분양될까요? 왜 미분양될까요? 100채를 만들어 놨는데 살 사람이 1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90채가 미분양되잖아. 그죠? 그러면 미분양된 이유가 뭐다?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 지금. 그죠? 이런 말도 들어봤나요? 어떤 아파트는 뭐 청량률이 100대 1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왜 100대 1이 만들어집니까? 아파트는 100채를 지어놨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대 1이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피를 얼마 더 받고 팔았다, 샀다. 이런 말이 계속 돌아다니죠. 결국은 미분양이 발생한다, 100대 1이다. 이런 표현들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잘못되어서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하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 법의 목적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것을 슬렁슬렁 공부하면 이것들이 만든 목적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는 순간 한 해 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나오면 부동산은 투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동산 투기 조절을 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X입니다. 우리 목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유사 표현들이 쫙 연결됩니다. 또는 뭐 국토의 공개념을 도입하고 이 국토의 공개념이라는 말도 부동산 공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국토는 공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공개념이라는 것은 자기 땅, 개인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지역은 투기가 일어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들어보셨나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니까 국토는 공적인 개념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 땅이 100평이 있습니다. 예전에 100평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100제곱미터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100평에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만 지어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는 70%만 지어라. 이렇게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그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니까 이를 우리는 국토는 공적인 개념이다. 이런 개념인데 이 공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지만 우리 중개사법의 목적은 아니더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나오면 장난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12번이나 출제되었던 문제의 형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적 1, 2, 3 중에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도 시험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별도로 찾아라. 이런 문제도 걸렸으니까 목적 세 가지는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늘 한번 듣고 어떻게 이 내용을 다 기억해내겠습니까? 또 이것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틀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 제1조의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요거 하나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죠? 또 잊어버려도 괜찮죠? 앞으로 1, 2, 3을 계속 수업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는 기억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최종 목적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굉장히 기쁘겠죠?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중개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뭐라고요? 배워야죠. 중개업을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제 내일 중개업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배워야 된다 그랬고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배워야 되겠고 등록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손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도 맞지. 손님을 구해야 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게 중개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개업식을 합니다. 왜 개업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청소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 청소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왜 개업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모르는 친구나 친척에게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를 알리는 게 개업식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자기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나 친구가 그죠?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 팔아달라를 다른 사람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거잖아.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려야 되니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개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식을 시작하시면 보통 명패 한 마리 걸어놓고 뭐 고사도 지내고 이럽니다. 또 뭐 친구가 야 개업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뭐 맥주도 한 병 가져오고 꽃다발 하나 가져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묻습니다. 개업을 축하한다. 그런데 너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개업 인사말까지 지금 전달합니다. 친구가 띵 하겠죠. 야 개업을 축하한다. 그런데 너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친구가 띵 합니다. 뭐 가방 들고 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막 다니더니만 저 드디어 맛이 좀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냉수 또 와가지고 찬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해봐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러면 그렇지. 배운 게 그거잖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대답하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목적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친구 두 번째 대답 들으면 진짜 띵 하겠죠. 이제 휴대폰 들고 119 딱 눌러 놓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이제 연락할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본다.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국민경제에 이바지. 그러면 실려갑니다. 기어날 기억 못합니다. 세 번째 물으면 돈 벌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뭐 하나 심었는가 하면 최종 목적 하나는 심었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개업 인사말로 가르칩니다 하고 느낌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거 넣겠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걸어놓고 틀린 걸 찾아라 하는데 만약에 못 찾는 수험생이 있다면 자기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심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최종 목적 하나는 그래도 내가 새겼다 이렇게 욕심을 하나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험 칠 때까지 한 20번을 할 겁니다. 20번은. 우리 수업의 시스템이 이렇잖아요. 11월, 12월 입문과정 한 달에 두 달에 한 과정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1월, 2월 기초과정 또 한 파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시스템이 두 달 단위로 딱딱 진도가 한 번씩 나가니까 이 내용을 딱 두 달 뒤에 다시 시작하겠죠. 첫 페이지부터. 그럼 1월 달에 또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개업 인사말로서 최종 목적이 뭔데 하니까 국민경제를 한번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으셨는데 1월 달 오는 분한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달 11월, 12월에 오시는 수험생이 합격권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달 11월에 이렇게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출발을 하지만 1월, 2월, 3월 가면서 인원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따라오는 사람하고 이제 3월 달에 와서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권에 제일 빠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일찍 와서 출발을 하지만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제끼고 이렇게 결석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꼭 오늘 이 시간 제 중개사법부터 출발해서는 결석을 안 해야 되겠다를 한번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많은 질문을 들었겠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꼭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도 안 하면서 예습해야 됩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뭐 문제를 많이 볼까요? 조문을 많이 볼까요? 모의고사를 볼까요? 그런 구체적인 질문 다 생략하고 합격하는 방법 결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개사 과정은 월, 화, 수, 목, 금이 각 하루에 한 과목씩 막 달라지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빠져버리면 2주 만에 듣잖아요. 2주 만에 들으면 한 달에 반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결석하지 말 것. 이거 하나를 꼭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이제 수업 시작할 때니까 이제 잔소리 같이 시작하지만 한 3, 4월이나 5, 6월 달 이제 시험의 중반으로 접어들면 그때 결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아, 자기 과목이니까 결석하지 말라는 갑다. 불편한 오해도 받고 또 그런 이야기 할 여유의 시간도 없습니다. 별로. 그죠? 첫날, 첫 시간에 들었던 각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 날 하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하지요.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 시작하듯이 첫 공부한 첫날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결석하지 말 것. 이걸 한번 꼭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인들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집안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석하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를 꼭 지키시는 게 합격하는 한 발을 딱 디디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결석하지 말 것. 그래서 이 지금 물었던 이 내용도 1월 초 첫 수업 되면 또 시작할 겁니다. 1조니까. 그죠? 또 들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새겨 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오늘 제1조 목적에서 하나는 새기자.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입니다. 시험 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중개업을 할 때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건 돈 벌려고지. 그건 당연하지. 근데 시험에서 돈 벌려고 콱 찍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는 새기셔야 됩니다를 전달합니다. 1조 전달했습니다. 자, 내려가면 2번. 이 법의 성격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성격은 또 이런 이야기죠. 1조 목적을 공부해 보니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났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법도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시험에서 묻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다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본인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 호불호가 강하다. 우리말 하면 갈로 열고 까칠하다. 뭐 이런 표현이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까칠한 성격이랍니다. 본인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성격이지만 자기도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도 한번 이야기는 해봐. 질문했으니까. 깔끔하다, 좋다. 깔끔한 성격이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구질구질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깔끔한 성격이잖아. 본인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게 없다. 뭐 무난하다. 뭐 이런 성격이다. 그죠? 봐요. 사람도 나름대로 다 성격이 있잖아. 그죠? 뭐 까칠하다, 무난하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긍정적이다. 뭐 나름대로 자기 성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봐요.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이 공인중개사법은 첫째 성격 줄 것입니다.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에 밑줄 딱 꺼놓고 그를 다른 말로는 중간법, 혼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법, 혼합법이라는 뜻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합쳤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성격이 네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에서 묻습니다. 이 법은 첫째 공법적 성격이 있답니다. 그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법,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그죠? 또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사회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공법적 성격이니까 이를 중간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 공적인 법이라 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법이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공법이 뭐냐 하면 헌법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법, 형소법인데 여러분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위반하면 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징역을 개인이 징역을 보내는 겁니까? 국가가 보내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것을 국가가 관리하니까 공법적 성격이라면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 또는 뭐 상법 이런 것들이 상법입니다. 민법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시겠지만 뭐 호적법 이런 것도 있고 재산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간다? 자식이 받는다. 이를 우리는 상속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런 상속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약속이 아니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식이 있으면 상속하면 되겠죠. 자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민법에서 순서를 정해놨다고. 1순위는 누구, 2순위 누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민법에 적용되니까 민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법적인 요소 이러면 이 국가가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사법 하면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인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개사법 이 책을 들고 이 법은 무슨 성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중간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일명 사회법이다.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사법을 공부해 보시면 국가가 통제하는 공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거짓된 언행을 하고 중개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공법적인 소관이라면 사법의 성격은 더 강합니다.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존하고 이를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무슨 법? 중간법이다.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법의 성격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기본법인데 이 기본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일반법이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개 행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뭐 농지법, 산림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중개를 할 때는 무슨 법이 기본이 된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이 법은 거기 보시면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특별법인데 학창시절에 공부하신 분은 계십니다. 학창시절에 보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비해서 먼저 해석을 합니다. 먼저 해석하니까 이 법을 뭐라 부른다? 특별법인데 무슨 법에 비해서 먼저 해석합니까? 하니까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을 하는 성격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 민법에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하면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법에 그래 정해놨습니다. 어디에서요? 민법에서. 민법은 19세 미만인 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는 행위 무능력자이지만 결혼을 했다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럼 민법이 왜 그래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8살짜리가 결혼을 했다. 할 수도 있겠죠.
자, 18살짜리는 우리말로 하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 그럼 부부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부부가 만들어졌으면 뭐 살림 살아야 될 집도 하나 구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먹고 살겠죠. 직업도 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길이 많은데 18살짜리를 결혼도 했는데 아직도 미성년자로 두면은 계약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결혼했으니까 아빠 전세 계약할 텐데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 도장 찍어주겠지.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캐나다가 없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길에서 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세 미만인 자라도, 즉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저절로 뭐 계약을 해도 된다. 이렇게 민법은 만들어 놨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따보면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우리 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우리 법에는 19세 미만인 자 혼인하더라도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18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하나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계약하는 게 그림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혼인을 했더라도 19세 미만은 중개업을 못해요.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혼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9세가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된다 그랬고 우리 법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중개사법이 무슨 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접목하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중개사법 전 부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시험하고도 굉장히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죠?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 샀다, 매매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매매를 하면 보통 계약서 적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파트를 저 사람에게만 팔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이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 계약 선택의 자유라 그럽니다. 또 방식의 자유입니다. 전화로 계약해도 되고 문서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니까 꼭 문서로도 작성할 필요도 없고 자기 아파트를 3억에만 팔아라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2억 5천에 팔아도 되고 3억 5천에 팔아도 되잖아요. 가격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고요. 자본주의는 모든 가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따보면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한다니까요. 자, 민법은 뭐라 그랬다? 자유롭다 그랬고 중개사법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잖아. 그 두 법이 충돌하잖아 지금.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개공사는 그것을 5년 동안 보관하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타법하고 충돌을 하면 어느 법부터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중개사법을 무슨 법이라 부른다?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밑에 하나 더 적습니다. 4번 해놓고 이 법은 성격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4번 해놓고 국내법인데 자, 어떤 법이 그죠?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법도 있고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법이 있으면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다?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이 법의 성격이 4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다. 그 정도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을 칠 때 5개 중에서 하나를 틀린 걸 찾으세요. 맞는 걸 찾으세요.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니까 어떤 내용이 하나, 둘, 셋, 4가지로 떨어진다는 말은 쓸데없는 놈 한 놈 넣고 이 법의 성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서 요거는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할 때 이유가 있다고 이게 그죠?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가벼운 내용이지만 잘 새기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우리 이 법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까칠까칠한 성격, 뭐 무난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이 중개사법은 첫째, 중간법적 성격이다. 중간법이 무슨 뜻이다?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 중간에 있는 법이다. 두 번째, 이 법은
일반법이며 기본법입니다. 중개를 할 때는 이 법이 가장 기본이 된다. 기본법적 성격. 세 번째, 우리 법이 다른 법하고 충돌을 하면 이 법부터 먼저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하고,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지를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중개사법의 성격은 중간법인데, 중간법이라는 것은 민법과 상법이 혼재되어 있다. OX. X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를 그렇게 묻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이 법의 성격은 특별법으로서 민법이나 상법이 먼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X입니다. 중개사법을 먼저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대충 느낌 오십니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구나. 그죠? 이런 느낌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래서 제1조 목적과 성격을 가볍게 지금 입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2번 용어의 정의가 법 제2조죠.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별표 탁 찍어놓고 1시간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2조부터 해맑게 다시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